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2번째 페이지. 한식을 좋아하고 한국 귀신 이야기를 수집하는 K-밥 데몬헌터,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여러분,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더위에도 청취율 성적표를 볼 생각만 하면 진짜 간담이 서늘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자, 이 기간 동안 꼭 받아주셔야 하는 번호가 있죠, 작가님? 02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CBS 이강민의 잡지사 크게 외쳐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합니다. 염치 없게 바라기만 하지 않고요. 작은 이벤트, 청조 벼락치기를 오랜만에 본방사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이 여름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총 30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잡지사가 커피 차는 못 보내드리지만 커피 쿠폰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죠. 잡지사를 보고 듣고 있다. 인증사진을 100원의 이용료 드는 샵 1212번으로 우물정 핫둘 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라디오 주파수를 찍으셔도 좋고 뭐 유튜브 레인보우 캡처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7월 16일 오늘 16일입니다. 저희 라디오 방송이 끝나는 시간인 저녁 8시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K-팝을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K데몬. 이 영화가 OTT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지금 1위를 석권하고 굉장한 인기라고 하는데요. 뭐 애들 보는 만화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OTT 글로벌 영화 1위, 주제곡은 미국 음원 차트에서 1위,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곳곳에 숨겨진 K 무속, 오컬트적인 요소를 캐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다고 해서 오늘은 한국 괴담 전문가이기도 하신 곽재식 작가님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시청을 하셨는지? 네, 시청했죠. 네. 모처럼. 예. 네. 한 줄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한 줄로 말씀을 드린다면 쇼의 승리다. 쇼의 승리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소재라든가 내용에 지나가는 흐름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좀 이 정도는 그래 좀 정통파다라고 할 만한 좀 그런 느낌입니다. 서사는 좀. 거기에 소재로 등장하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이럴 때 좀 전설의 고향을 현대화한다라고 할 때 좀 나올 법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좀 이렇게 참신하게 발랄하게 좀 이렇게 즐겁게 쉽게 따라가게 볼 수 있는 그런 리듬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아름다운 보기 좋은 그림 그리고 즐거운 노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보던 이야기 아닌가 싶지만 보다 보면 그래도 계속 보게 되는. 그리고 90년대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외국인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렇죠. 그것도 신선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쇼의 승리다. 쇼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보신 분들께 추천하시나요?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약간 지금 2025년 현재의 한국 문화가 외부에서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거를 좀 잘 이렇게 보여주는 표본과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이유로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인들은 도대체 한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학구적인 이유로 보다 보면 좀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 만들면 한국이 배경이어도 막 한중일이 섞여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렇죠. 진짜 찐 한국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느껴지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추천을 드리고요. 그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괴담이나 동물 얘기니까. 그렇죠. 괴물, 약간 신비로운 귀신 그렇지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근데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직 안 몇 가지나 보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줄거리는 좀 벗어나고 분량이 되는 한 해보겠습니다. 거기 주인공만큼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호랑이랑 까치가 거기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을 합니다. 호랑이 이름은 더피, 갓을 쓰고 있는 까치는 수지라는 캐릭터인데요. 굿즈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인기입니다. 얘네가 근데 이제 한국 민화에 등장하는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제작진 쪽에서 나온 이야기도 우리나라의 민화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 가정 이런 데서 소비되는 그린 사람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 그린 거는 아닌 것 같은 네. 그런 그림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또 민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인의 뭔가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다. 맞아. 조선시대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제작되던 때보다 네.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더 조명을 받고 인기를 얻은 그런 부류의 그림으로 예. 흔히 이제 까치호랑이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식당에 많이 네. 걸려 있어요. 정말. 예. 까치하고 이제 호랑이가 나오기 때문에 까치호랑이 그림 뭐 한자어로 작호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예. 오히려 뭐 조선 시대에는 제가 알기로 작호도라는 말을 썼던 사례를 적어도 제가 읽은 기억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뭐 어렵게 저는 뭐 써서 안 될 말까지는 아닌데 어렵게 작호도 이런 식으로 부를 필요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까치 호랑이 그림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까치 호랑이 그림에 좀 호랑이가 익살스럽게 좀 웃기게 좀 사납고 좀 힘있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예, 예. 그러면서도 뭔가 좀 개그스럽게 조금 만만해요. 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 있고 예. 그리고 그 호랑이가 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네. 주인공처럼 나와 있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이상하게 까치가 꼭 같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아. 왠지 까치도 뭔가 조연급은 된다라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고 개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사랑을 받았고 연구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뭐 분석을 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까치 호랑이 그림 왜 이렇게 인기를 얻었느냐, 언제 탄생했느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뭐 심지어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 까치 호랑이 그림이 어떤 조선 시대 사람들의 어떤 신분 질서에 대한 어떤 저항 정신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호랑이라는 게 동물의 왕으로서 되게 권위 있는 그런 대상인데 이것이 나라에서 내려보낸 높은 어떤 벼슬아치, 권위 있는 사또 이런 거를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무섭게 나타나 있지만 아주 진짜 존경할 만한 대상은 아니고 뭔가 하나 살짝 나사 풀린 듯한 조금 웃긴 듯한 우스꽝스럽죠. 그런 풍자의 대상이 되는 형태로 그려져 있고 마치 그것을 약간 놀리듯이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 까치가 있는데 그 까치가 어떤 그런 일반인들의 평민들의 저항 정신을 상징한다. 어떤 그런 풍자로서 정부의 탐관 오리들을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상징한다라는 식의 분석까지 있을 말씀 정도의 듣고 보니까 약간 조롱하는 것 같네. 그런 류의 이야기도 있는 정도로 사랑을 받는 연구도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그런 그림치고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탄생해서 어떤 경로로 무슨 의미로 왜 조선시대에 이렇게까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지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캔에서 알고 있는 게 좀 없습니다. 일단 작자도 네. 미상인가요? 네, 그 작자 대부분 작자 미상이죠. 민화의 특징이죠. 작자 미상인 게 많은 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더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더 그러네. 연구할 것도 많은 네. 좀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예. 참 오묘하죠. 자, 그런데 일단 호랑이도 그렇고 까치도 그렇고 야길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호랑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호랑이. 예. 이 까치 호랑이 그림에 약간 이 웃긴 듯한 이 호랑이 이 호랑이 그림의 원형이 되는 모습은 어디에서 왔을까? 대체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좀 정리된 의견 중에 하나가 까치 호랑이 그림이 먼저 나왔고 네. 그 호랑이 그림의 배경으로 이런저런 게 나오다가 까치가 살짝 들어갔는데 그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까치 호랑이 그림으로 정착된 걸로 보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호랑이 그림이 본체다. 그러니까 호랑이 그림이 까치 호랑이 그림 승화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호랑이 그림은 어떻게 출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네. 요거는 이제 사실 정론은 지금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저런 까치 호랑이 그림에 등장하는 듯한 익살스러운 호랑이 그림의 약간 원류로 볼 만한 그림으로 공식적으로 많이 제작되던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어떤 그림에서 이런 까치 호랑이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약간 이런 권위 있지만 웃긴 이런 호랑이가 등장하느냐. 네. 조선시대에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들이 입던 관복에 내가 벼슬 사는 사람이다. 내가 공무원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일종의 유니폼이죠. 그 관복들에 보면 가슴팍에 그림을 붙이는 이런 문화가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흉배라고 하죠. 흉배. 가슴팍에 그림을 빡 붙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흉배 그림이 시대에 따라서 혹은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를 했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개발되어가지고 조선 말기까지 이 문화는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선의 좀 높은 신하라면 가슴팍에 그림 하나씩은 붙이고 있어야지
낮은 신화는 이거를 붙이는 게 없습니다. 아, 그림이 없군요. 예, 그림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높은 신화가 이미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신화들이 자기 초상화 같은 거 그릴 때는 그 그림을 박은 유니폼을 입고 보통 이렇게 그렇구나. 앉아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남깁니다. 예. 그게 그냥 나 이 관복 잘 어울리는데 이거 입고 그림 그려볼까? 아 그래 요즘은 뭐 사진이나 셀카 같은 게 없는 시대니까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입었다는 거는 내가 관직이 내 벼슬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를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배에 그리는 전형적인 그림이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근데 제일 많이 유행했던 거 큰 거 두 가지를 살펴보면 문신들 있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문신. 사무직 공무원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주로 새 종류를 많이 그려요. 예. 두루미라든가. 두루미. 공작새 그린 적도 있던 걸로 저는 느낌 있다, 알고 있어요. 느낌 있다. 두루미 같은 거 이런 거. 두루미가 막 멋있게 이렇게 한 마리 그릴 때도 있고 두 마리 그릴 때도 있고. 보통 마리수가 많으면 좀 높은 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신들은 두루미를 좀 많이 그리는 경향이 있고요. 무신들 그러니까 장군 군인들은 장군 군인들도 이 계급이 낮으면 벼슬이 낮으면 그림 없죠. 이거 함부로 못 붙입니다. 붙이기 시작하면 뭘 많이 그렸느냐? 뭐 많이 그렸겠어요? 호랑이에요? 호랑이를 많이 그렸어요. 호랑이 두 마리 그리는 그림도 있고 한 마리 그리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이 호랑이 그림들을 약간 좀 웃기다고 할까요? 좀 친근하다고 할까요? 그러네.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호랑이라는 거를 좀 티나게 보여주려면 그림을 약간 아이콘화해야 됩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이거 수놓아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 그리기도 어렵거든요. 이걸 너무 사실적으로 비례를 맞춰가지고 표현하는데 신경을 쓰면 이게 뭐 호랑이인지 개인지 뭔지 잘 좀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콘화해가지고 특징만 잡아가지고 좀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말 된다. 자연스럽게 그림이 좀 재밌어지는 좀 이렇게 좀 특징만 좀 부각되다 보니까 캐릭터화한 거죠. 좀 만화처럼 보이게 되는 이런 경향도 있거니와 어디까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게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이 그림을 너무 무섭게 그리면 임금님이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분들이 싫어하셨을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왜냐하면 조선시대 문화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더 높잖아요. 그럼요. 문신들이 더 높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새 그림 붙이고 있는데 장군이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인사하고 한다고 관복 입고 왔는데 진짜 무섭게 생긴 호랑이가 그러죠. 야, 왜 이렇게 무서운 거 붙이고 나왔어? 에이 설마. 임금님도 딱 보고 야야야. 호랑이 너무 무섭잖아. 임금님 용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임금님은 솔직히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임금님은 그런 거 해도 안 쫄 수도 있겠지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입장에서 나는 두루미 그림 붙이고 나왔는데 장군은 막 진짜 무섭게 생긴 호랑이 딱 붙여 있으면 조선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농담입니다. 농담이긴 한데 진짜 이랬으면 근데 농담이긴 한데 근데 전 조선 시대는 이런 게 가능성 있는 사회예요. 아 그래요? 조선 시대 사람들은 진짜 서열에 따라서 눈치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거 하나에도 혹시나 높으신 분의 마음을 그르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 확신 없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봐요. 이거 수 놓아서 그림 도안 만드는 사람이 무서운 호랑이로 딱 디자인을 처음에 해왔다라고 하면 이 가슴팍에 붙여야 되는 그 장군님이 야 이렇게 무서운 거 생겨갖고 가면 지금 영의정으로 계신 분이 가뜩이나 집에서 개만 크게 지져도 좀 무서워하시는 분인데 나 놀리려고 이런 그림 박아왔냐 라고 화내실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누가 봐도 좀 귀엽게 보이게 모를 일이죠. 그런 그림으로 박아달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뒤에 그 이유까지는 뭐 제 추측이고 근데 이 그림이 진짜 좀 이렇게 재밌게 생긴 좀 웃기게 생긴 듯한 그런 친근한 느낌의 호랑이 그림이 조선시대 이 무관들의 흉배 그림으로 들어갔던 거는 맞습니다. 그건 뭐 과학적인 정확한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위를 내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붙이고 다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뭐 숨겨놓고 우리 집에 좋은 그림 있다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작업한 장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림 하나 그때 흉배 작업도 멋있게 해주셨는데 그림도 하나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입소문 타고 그 장군님 그 호랑이처럼 그려드릴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퍼지기 좋은 그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조선시대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문배 문화라고 해가지고 매년 연초가 되면 악귀를 쫓는다.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불운을 쫓는다라는 의미로 그런 악귀를 쫓아줄 수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문에다가 붙이는 그런 풍습이 조선시대 초기부터 역시 말기까지
적어도 서울에는 계속해서 유행을 했습니다. 네네. 아마도 전국적으로도 많이 유행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그림을 막 계속 붙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림 중에 제일 메인으로 붙이던 그림은 어떤 장군 그림 같은 걸 붙였어요. 아. 그런데 좀 서브로 그 장군 그림 정도를 어떤 살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 어떤 그림들을 붙였느냐? 예. 선녀 그림 붙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선녀. 닭 그림 붙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닭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마법의 닭이라고 생각했겠죠. 예. 예. 그리고 또 많이 붙이던 게 호랑이 그림, 호랑이 그림. 호랑이.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장군 그림, 선녀 그림, 닭 그림, 호랑이 그림 이런 거를 문에다가 이렇게 사다가 붙였거든요. 그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자, 새해 문배 그림 사가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사다가 이렇게 붙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랑이 그림이 소비될 수요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다가 배경이 좀 밋밋한데라고 뭐 하나씩 해가지고 넣었겠죠. 예, 예. 뭐 넣었을까요? 뭐 처음에는 뭐 개도 넣어보고 뭐 거북이도 다람쥐도 넣고. 넣어보고 거북이도 넣어보고 했는데 까치를 넣은 그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유행해서 흥행한 합이 것 같아. 좋더라. 예, 그래가지고 좀 자리 잡은 게 까치 호랑이의 탄생이 아닐까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음. 하나만 까치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아, 까치 넘어가기 전에 하나? 까치 호랑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예, 오케이, 호랑이 관한 거 하나만 하십시오, 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예. 예. 아, 까치 가야 되는데 이쯤이면. 아. 하시죠. 예. 우리가 문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는데 네. 과감하게 눈물 먹은 거 생각하고 네. 호랑이에 대해서 딴 이야기 하나만 덧붙이자면 예, 예. 호랑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고대 2000년대의 동해 이런 고대 국가에서는 호랑이를 숭배해서 제사를 지내고 산신령으로 모시는 문화가 되게 발달해가지고 중국의 삼국지 같은 역사책에도 이것이 한반도 동부에 있던 동해의 문화라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산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산신령처럼 호랑이를 숭배하던 문화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조선 후기 정도가 되면 네. 그 호랑이의 권위가 물론 호랑이의 권위가 완전 없어진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퇴색됩니다.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정도. 그땐 좀 잡는 요령이 생겼어요. 네. 포수들도 나오고. 아닐까요? 왜 이렇게 퇴색이 됐느냐. 네. 예,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뭐죠? 방금 말씀하셨던 포수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조선 후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총을 쓰기 그렇지.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조총이라고 하는 제일 원시적인 형태의 화승총 형태의 그 총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 무기로 조선 사람들은 접해가지고 그걸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죠. 예. 그 전부터도 그런 게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데 네. 실전에서 일본 군들이 이거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될지는 몰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죠. 네. 생각을 해보면 임진왜란 하면 제일 유명한 장군님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님인데 이순신 장군님도 조총의 탄환에 맞아서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로 역사를 바뀐 무기이자 조선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던 무기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이 조총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조총이 갑이다. 조총이 약간 최고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시작된 거의 직후부터 네. 우리도 조총을 개발해보자라는 거에 정말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한 1, 2년 지나면 진짜 자체적으로 막 만들어요. 네. 1593년에 임금님한테 조총을 개발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조총이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때 당시 쓰던 말은 정철 총통입니다. 정철이라는 건 강철이고 강철을 이용해서 길다란 조총과 비슷한 구조의 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자체 개발이 드디어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임금님한테 장군이 직접 보고서를 썼어요. 난 터지고 1년 뒤에요? 1년 뒤에 1593년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부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가정주부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부라는 이제 그 별주부. 주부 정사준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주부도 이제 벼슬한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사준이 직접 막 힘들게 막 철 구부려가지고 총 만드는 작업을 자기가 다 하진 않았겠죠. 거기에 보면 그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정사준이 이거를 했고 정사준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안성, 동지, 언복 같은 노비들하고 병사 이필종 같은 사람이 함께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성, 동지, 언복 이런 사람들은 노비라 가지고 성도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필종만 해도 그래도 졸병이지만 그래도 평민이라는 성이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름을 써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임금님께 이렇게 보고서 올리면서 잘한 일로 이렇게 칭찬을 해달라는 보고서를 옮기면서 이렇게 노비 이름까지 써놓는 경우가 정말 드문데.
이 조총을 흉내낸 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것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예. 이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렇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정말 제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름 올려 바로. 일본군하고 직접 현장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이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름 올려만 해도 고민했겠죠, 물론. 예. 예.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일본군 무찌른 다음에 네. 일본군이 버리고 간 조총 이런 거 다 걷어다가 기술자들이나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 나눠주면서 너도 비슷한 거 만들어봐. 제발 좀 해봐라라고 했겠죠. 예. 겨우 1년 만에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알린 것이고 그 후로 조선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조총을 조선에서는 많이 대량 생산을 합니다. 조총이 그래서 수만 자루씩 막 생산이 돼요. 와.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를 다룬 사극이나 만화 같은 데서도 좀 많이 좀 퍼져 있는 좀 오해라고 할까요? 고정관념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이 좀 기술이 발전을 못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뭐 약간 뭐 이렇게 만화 정도 같은 식으로 꾸미면 막 조선 말기가 돼가지고 뭐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조선 사람하고 대결하려고 하면 조선 사람들은 뭐 칼이나 뭐 창을 들고 싸우다가 뭐 전멸하고 이런 걸로 많이 그리는데 맞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시대의 주 무기가 총으로 다 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붉은 박쥐 이야기할 때 그 원용 을묘 원행 정리 의궤 그 자궁가교 그 임금님의 어머니가 타던 가마가 가는 그 행차를 묘사한 그런 그림 자료 같은 게 지금도 책으로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의궤의 그림을 보면 임금님 어머니 가마가 가고 있으니까 그 옆에 호위병 그림들도 다 그려져 있거든요. 호위병들이 다 총 들고 있습니다. 총. 창이 아니라 총. 약간 현대의 무슨 그런 군인들이 그 K2 소총 메고 가는 거하고 되게 느낌 비슷해요. 약간 다들 피곤한 표정이고 좀. 예. 그래서 조선시대의 후기가 되면 병사들도 주무기가 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수들이 사냥을 하는 게 현격히 쉬워지게 되거든요. 네네. 심지어 조선왕조실록 1670년 음력 11월 11일 기록에 보면 당시 전라도를 다스리던 오시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록까지 있냐면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제발 우리한테 너무 무슨 짐승 잡아서 바쳐라. 좋은 동물 가죽 같은 거 구해가지고 바쳐라. 이런 이야기 좀 너무 좀 무리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조총이라는 게 나온 이후로 숲, 늪, 섬 등등의 짐승이 남아나지가 않고 있다. 찾아봐도 없다. 다 잡았구나. 그러니까 약간 과장이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 후에도 뭐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이런 네. 기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긴 할 텐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동물을 잡는 게 이 총의 등장으로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조선이 좀 총의 나라였다. 문배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문배 하나만. 그래서 예. 문배하고 상관없고요. 흉배하고 상관이 있는데. 흉배. 그래서 사람들이 호랑이를 보는 시각이 좀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실력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렇죠. 이거 뭐 포수들이 가면 잡을 수도 있는 거. 그래 사람이 총 들고 덤비는 데는 답이 없지. 라는 정도의 좀 만만한 시각으로 그래 호랑이도 영원히 호랑이가 아니다. 라는 그런 시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익살스러워졌다. 좀 익살스러운 그런 그림이 더욱더 유행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봄직하다라는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까치 얘기도 까치 이야기 진짜 재밌어. 까치 이야기. 호랑이 까치 특집이네. 그냥. 까치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까치 얘기 해주세요. 까치가 진짜 이 K-팝 데모먼터스에서 정말 저는 진짜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신 스틸러. 약간 시선을 강탈하는 그런 되게 비중에 비해서 되게 더 눈길을 끄는 저는 저 까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갓을 쓰고 있죠, 저 까치. 근데 이제 우리나라 까치 정말 재미있고 멋지고 이거 진짜 기막힌 그런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까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까치가 한국 까치라는 이 종이 이 생물이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주변 정도 말고는 잘 없는 동물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묘한데요. 사실은 까치가 많이 있어요. 유럽에도 까치가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까치가 있고 미국에도 서부 지역 이런 데 가면 까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는 좀 흔한 동물이지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이종모 관장님께서 까치 편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냐면
학명, 공식적인 라틴어로 된 까치의 학명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 피카피카. 피카피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피카는 까치라는 뜻이고 또 피카도 까치라는 뜻이기 때문에 피카피카라고 하면 까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까치 중에서도 제일 까치 같은 까치라고 해서 피카피카라고 그 종을 지목을 했어요. 예. 이 피카피카라는 말이 유럽에서 탄생을 했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 사는 까치를 보고 피카피카라고 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한국에 사는 까치도 다 그냥 피카피카 유럽에 사는 까치하고 같은 종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정도가 돼가지고 예. 한국에 사는 까치는 유럽에 사는 까치하고 다른 종으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DNA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했다든가 그렇습니다. 해본 결과 예. 정말로 다른 종으로 구분해야 될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쪽이 달라요? 의견을 얻어가지고 예. 별도의 종으로 구분을 하는 게 요즘은 대세 의견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원래부터 있던 까치는 뭐 유라시아 까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예. 그 까치는 그냥 피카피카라고 계속 부르고 있고요. 예. 한국에 사는 까치하고 중국에 사는 까치 네. 일본만 해도 한국에 사는 그 까치가 일본에 별로 안 삽니다. 한국에 되게 가까운 규슈 이런 쪽에만 조금 삽니다. 예. 일본에도 까치라는 게 잘 없어요. 예. 조선시대 사람들이 일본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써놓은 기행문 이런 거 보면 어떤 이야기 많이 있냐면 일본에는 까치가 없다. 희한하게 네. 뭐 이런 이야기 막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일본만 해도 까치가 없거든요. 옛날엔 제주도에도 없었다 그러던데.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어쨌든, 예. 제 막연한 상상인데 네. 그 이제 우리 저 포켓몬스터에 네. 그 피카츄 피카피카 나오잖아요. 그게 설마 엮인다고요? 그거를 저는 그런 추측해봐요. 어떻게요? 일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귀엽고 그런 참신한 그러면서 친근한 그런 어떤 동물 이런 걸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네. 약간 이국적인 느낌은 나야 되니까 일본에 너무 있는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친근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뭐 아르마딜로나 이런 걸 갖다 대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 한국에 있는 예. 그리고 일본에도 아예 없지는 않은 그런 거 뭐 있지? 한국 사람은 되게 친숙하게 여기는 까치. 네. 근데 피카츄가 나와가지고 까치 이러면 너무 좀 아이, 너무 아니지, 뻔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그거잖아. 그 일본식 표현 그 삐까 번쩍할 때 삐까 아니에요? 까치츄 뭐 나와서 까치까치 하면 까치추가 아니지. 그래서 피카피카의 아니, 영감을 받지 까치추예요, 않았을까? 농담 까치추. 이거는 그냥 농담이 이거는 아니고. 근데 아까 그런데 그 유럽 까치 원래 얘기를 돌아서 그래서 예. 한국과 중국에 사는 까치는 별도의 종으로 분리를 하기로 해가지고 예.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저기 뭐죠? 우리 러브버그 그 이야기 하면서 했었죠. 종이 다르다라는 게 되게 큰 차이다. 그렇죠. 예, 늑대하고 개가 사실은 한 종이고 늑대하고 코요테 정도 돼야지 서로 다른 종이다. 예. 개하고 무슨 뭐 자칼 정도 돼야지 다른 종이다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유라시아 까치하고 뭐 동양 까치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한국 까치, 중국 까치는 분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뭘 봤나 본데 이거 드립 아니야 이거? 네? 어감이 너무 이상. 동아시아 까치는 학명이 뭔가요? 동아시아 까치는 그래서 동아시아 네. 까치 학명을 피카세리카라고 나오는 이게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구나. 어감이 너무 안 좋아. 아니야. 피카세리카? 피카세리카인데요. 예. 그래서 이 세리카가 한국, 중국에 사는 그 네. 까치의 학명입니다. 그러니까 피카가 까치라는 뜻이고 세리카가 한국, 중국에 사는 그 까치를 지목하는 말이죠. 예. 세리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 했어요. 네.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과 중국을 묶을 수 있는 어떤 물체예요. 네. 명물이에요. 한국과 중국의 까치가? 전통적인 예로부터 내려오는 네. 독특한 명물이에요. 그거를 한국과 중국의 까치의 상징으로도 갖다 붙인 건데 네. 그 물건이 뭘까요? 세리카 이런 발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리카 뭘까요? 지난 시간에 했어. 세리카? 세리카. 러브버그 때? 세리카. 야 너는 마음씨가 세리카 같아. 진짜 모르겠는데. 너는 마음씨가 비단? 실크. 실크. 세리카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비단. 실크 세리카. 네, 그래서 비단 직역하면 비단까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중국하고 한국에 있는 그런 세란 느낌을 살려가지고 피카 세리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또 사실 그런 그 빛깔이 좀 오묘해 보인다라 해서 뭐 그렇게 붙였을 것 같기도 한데 왜 붙였는지는 뭐 지금 와서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묘하게 라틴어로 실크로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실크로드를 모르겠는데요. 비아 세리카라고 합니다. 어디를 경유해서 이런 거 할 때 통해서. 요즘에도 예. 비아 이런 말 쓰죠. 그렇죠. 비아 세리카 실크로드 세리카 비단이라는 뜻 비단. 그래서 비단 까치가 한국 까치인데 한국하고 중국에 밖에 안 사는 그런 독특한 겁니다. 네. 겉보기에 사실은 유럽의 흔한 피카피카하고 사실 잘 구분은 안 돼. 근데 뭐 등치가 조금 크고 뭐 튼튼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예.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명확하고. 네. 근데 이게 한국엔 되게 흔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국에 밖에 없고 유럽에는 이게 아닌 다른 종이고 네. 그나마 한국처럼 흔하지는 않고 미국만 해도 서부에 좀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한국하고는 다른 종이고 일본만 가도 피카 세리카가
바다가 없고 한국에 되게 고유한 그런 느낌을 물씬 품고 있는 그런 종이 피카세리카 한국까치다. 한국까치다. 동양까치다. 비단까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 까치 넘어가서 하나만 할게요. 같이 여기까지만 하면 좀 썰렁하잖아. 하나만. 수요일 이 시간 그냥 제작진이랑 곽식 작가랑 워키토키 같은 걸로 하나만. 직접 교신을 하시는 하나만 하겠어. 하나만. 저희 양쪽에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만 하겠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만. 예. 하나만. 예. 하나만. 까치 하나만. 까치 하나만. 까치 하나만. 까치 재밌으니까. 예. 같이 이야기 이거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요거 짧은 거 하나만 얘기하고 그런 게 넘어가기. 어딨어요. 진짜 짧은 거예요. 우리말 표현 중에 까치발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까치발을 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예. 영어로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그런 표현 없어요. 그냥 발끝으로 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해요. 까치발 무슨 영어로는 무슨 뭐 독수리발이라고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이런 까치발 이런 거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예. 왜 까치발일까요? 예? 뭐 까치가 뛰는 모습이 이렇게 좀 비슷해서. 특이해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말 중에 뭐 까치 설날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설날 하루 전날 까치 설날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거 또 딴 나라에 없는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머리가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삐죽삐죽했을 때 뭐 까치집 지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딴 나라에서 안 쓰는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 과일 나무 같은데 과일 나무 높은 데 있는 거 하나 정도 안 따고 나누는 거 까치밥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표현 중에 까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약간 까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 담배도 한 까치만 달라 이렇게 그 까치는 아니죠. 그죠? 이거 하려고. 아니 진짜 하고 이거 싶은데 하려고 까치색 옷 입고 따로 예.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냐면 예. 그래서 까치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이렇게 살던 동물이고 또 까치가 똑똑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능도 높은 동물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까치는 철새가 아니고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사는 텃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정이긴 한데 근데 추정 중에서 많이 퍼져 있는 추정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까치가 울면 뭐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런 속설이 생긴 이유도 예. 까치는 그 지역을 인식을 하고 있는 텃새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멀리서 등장하면 그걸 알아보고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라고 까치가 좀 그렇게 소란을 떨기 때문에 그런 그래요? 속설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신기하네. 예. 근데 뭐 그것까지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본 게 까치한테 아니니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예. 한데 예. 지능이 높고 텃새고 뭐 이런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까치에 대한 이런 속설 같은 게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선 전기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좋기 500년 전, 6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던 까치에 대한 큰 속설이 뭐가 있었느냐. 네. 조선시대 내내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믿었어요. 어떤 속설이 있었느냐. 까치가 예. 집 남쪽에다가 집을 지으면 예. 그 집사람은 벼슬을 한다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아허.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벼슬을 진짜 중시했거든요. 예. 예,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벼슬이 높으면 완전 왕이고 네. 내가 좀 잘 살고 인생이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벼슬이 낮은 벼슬이라도 없으면 뭔가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조선시대 양반들 문화였거든요. 집 남쪽에 네. 집을 지으면 그러다 보니까 집 남쪽에 까치집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거를 정말 애절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선시대 기록 중에 좀 나옵니다. 이거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 사실은 남쪽 북쪽하고 별 상관도 없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까치가 깃들 만큼 좀 평화롭고 풍요로운 집이다. 까치가 머리가 좋으니까 까치가 오는데 막 뱀이 와가지고 까치 막 공격하고 막 길고양이 다니다가 까치 막 습격하고 이런 데서는 까치가 살 수 없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좀 높은 근사한 나무가 있고 음. 그리고 주변에 그런 잡다한 동물들이 오지 못할 정도로 터가 잘 관리가 돼 좋다는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까치가 이것저것 집어먹을 만한 뭐 과일이나 음식물 부스러기나 이런 건 많이 돌아다니는 예. 좀 살만한 집에 까치가 좀 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굳이 남쪽이라는 거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옛날 사람들이 이제 우리 풍수지를 편할 때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남향으로 집을 지으니까 남쪽에 까치가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대놓고 보이는데 까치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도 까치를 안 쫓는다라는 얘기니까 좀 여유 있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벼슬할 가능성도 좀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긴 속설일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믿어가지고 옛날 이야기들 보다 보면 까치가 막 북쪽에 집을 짓고 막 이러면 옮기는구나. 막 옮기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있고. 하면 폭 터되겠다. 예,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에 조선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도시니까 까치가 까치집이 우리 집 북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집을 뽑아가지고 우리 집 남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우리 집 뒷집에 있는 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거야. 야, 우리 집 남쪽에 있는 까치 네가 왜 옮겨? 벼슬자리 훔쳐간다. 그런 식으로 막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애절한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 잘해주셨어요.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이벤트 이런 게 벌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까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예.
근데 제주도에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떤 이유로 제주도에 많이 갑니까? 유배, 귀향살이로, 유배. 그렇죠. 유배로 많이 가거든요. 예. 유배라는 거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망해가지고 귀향살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귀향살이 가가지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몇 년이고 그게 제주도에 있다 보면 조선시대에 그렇게 쫓겨난 양반들이 되게 애절하게 찾아다니는 게 뭐겠습니까? 남쪽에 까치가 집 짓기를 되게 원한 거야. 그러면 진짜 그러면 너무... 다시 임금님이 불러줘가지고 벼슬을 시킨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제주도에서 까치를 많이 찾아다녔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대한 그런 양반들이 쓴 기록을 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섬에는 까치가 안 산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많이 찾았구나. 그런 거 그렇게 노골적으로 부끄럽게 써놓은 이야기까지는 없어요. 내가 진짜 언제나 유배가 풀릴까 싶어가지고 까치를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이 섬에는 안 살더라. 이렇게까지 좀 부끄럽게 써놓은 양반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좀 쓸쓸한 글씨로 기약이 없다의 돌림 한문 글씨가 이상하게 좀 쓸쓸해 보여. 보고 있으면 쓸쓸한 글씨로 이 섬에는 까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사례도 나오는데 그래서 까치가 행운의 상징으로 그러네 벼슬이랑 연관되니까 똑똑한 새로 약간 텃새를 잘 지키는 그런 새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까치 호랑이 그림에서 이렇게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 K-팝 데모논터스 같은 데서도 이런 씬스틸러 역할을 하기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벌써 35분이 지났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군요. 잡지사의 공식 편성 시간은 27분이라는 벌써요. 것을 진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 까치 특집으로 마무리를 할지. 네. 하나만 더. 오늘 왜 사실 뭐 오방색 저승사자 이게 K-팝 데모 헌터스의 본체이기 때문에 오방색 하나만. 알겠습니다. 하나만. 알겠습니다. 오방색 하는데 오방색 하나만. 배경 설명 좀 제가 해드려야 될 거네 진행자. 아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만. 이 캐데몬 그 감독 인터뷰를 보면 이 내용이 그 여성 걸그룹들이 이제 악귀를 쫓는 역할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인물을 주어져서 혼문이라는 걸 만들어야 악귀를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감독 인터뷰에 하면 한국 무당은 거의 다 여성이기 때문에 극 중에서 악령을 쫓는 그룹도 걸그룹으로 설정했다. 그 걸그룹의 이름이 헌트릭스인데 무대 디자인을 보면 1월 오봉도가 자주 등장하죠. 그 이유가 바로 귀신을 쫓는다는 오방색과 관련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첨언해 주시죠. 오방색이라는 게 우리나라 무속에서 5개의 방향을 상징하는 색깔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어떤 색깔 배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위하고 많이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뭐 북쪽은 뭐 검은색, 남쪽은 붉은색, 동쪽은 푸른색, 서쪽은 흰색, 뭐 중앙은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하고 색깔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조형물 같은 거를 만들 때 혹은 뭐 어떤 뭐 옷을 뭐 5명의 무당이 어떤 뭐 같이 합동 구슬을 한다라고 할 때 옷을 차려입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속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5가지 색깔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디서나 많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별로 색깔이 있고 중앙을 사실 방향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앙까지 해가지고 5가지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말은 뭐 중국에서도 많이 있고 한데 흔치 않다. 그거를 이렇게 뭐 어떤 의식화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거는 보통 방향하면 사방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방이야. 사방에서 하나만 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방향하면 4방향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5개 5방을 하는 거는 사방보다는 조금은 좀 뭐랄까요? 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시대의 무덤만 하더라도 사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왼쪽에는 뭐 청룡, 오른쪽에는 백호, 뭐 북쪽에는 현무, 남쪽에는 주작,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동물을 배치를 하고 그거의 어떤 색깔, 방향 이런 걸 따지는 식으로 4개의 뭐 그런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교에서도 뭐 사천왕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사천왕이라는 말은 불교하고 관련 없이 요즘에도 뭐 많이 쓰죠. 뭐 4대 천왕. 뭐 4대 천왕 뭐 연예인 중에 뭐 4명 대단한 사람이 있다. 뭐 음식점 중에 4개의 뭐 대단한 음식점이 있다. 맞아요. 뭐 프로그램 중에 뭐 잡지사 코너 중에 4개의 코너가 제일 대단하다. 뭐 이렇게 뭐 4대 뭐 이런 식의 4대 천왕이라는 말 입에도 요즘에 많이 붙어 있을 정도로 많이 하는데 오방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중국에서도 있었던 거긴 한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좀 덜 많이 활용되는 건데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이상하게 오방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독특한 특색이 있는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오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 전설 기록들을 올라가다 보면 오방으로 크게 성공해가지고 한번 히트를 했던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방으로 히트를 쳤다. 네, 오방에 물론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더 전에 있었을 수 있었겠죠. 예. 나도야 오방신으로 뭐 어떻게 했어. 네. 나도야 우리 동네 무당 5명 모아가지고 그룹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형식으로 무속 업체 차려가지고 했어. 뭐 이런 사람이 그 전에도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역사에 거대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신라 시대에 한 명 있었어요. 신라예요? 신라 시대에 한 명 있었어요. 네, 신라 시대에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저는 오방 이게 유행을 하는데 큰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최치원?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훨씬 더 앞세대 누군가요? 인물이에요. 예. 앞세대.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거만 하고 끝내다 너무 아쉬운데요. 이 얘기 할게요. 재밌는 거 하고 끝내면 왜 아쉽죠? 개운한 거 아닌가요? 남은 이야기도 있으니까 너무 아쉽군요. 예. 할게요. 예.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다음에 원래 신라가 중국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삼국을 통일했죠. 네. 근데 중국 당나라에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그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려고 하는 거를 잘 용납을 안 해주고 오히려 신라에도 많이 개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신라와 중국 당나라 사이에 이런 갈등이 많이 생겨가지고 두 나라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신라 삼국 통일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왔나 싶었는데 동맹군하고 싸우게 되는 이런 대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걸 요즘 이제 교과서에서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싸웠다 그래서 나당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나당 전쟁하고 관련된 어떻게 보면 나당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 중에 물론 나당 전쟁에 정말 피땀 흘려서 싸우고 목숨을 잃으신 그런 영웅들도 있는데 이런 약간 이상한 이런 술수 약간 마법적인 이런 걸로도 이름을 남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요? 신라 문무왕 시대 때 나당 전쟁이 막 펼쳐지고 있던 시대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중국 당나라 대군이 바다를 건너서 신라로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신라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신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한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났다. 우리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싸운다고 이제 힘 다 빠졌는데 저 커다란 당나라에서 이제 우리까지 없애겠다고 저렇게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 무슨 힘으로 막냐 난리가 났다라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어떤 묘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초월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파다한 소문이 도는 사람이 있는데 임금님 그 사람한테 한번 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명랑이라고 돼 있어요. 명랑? 네, 우리가 명랑하게 산다라는 그 말하고 한자도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름도 재밌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약간 뭔가 웃음 내지 뭐 스마일, 발금이, 뭐 발금이 약간 그런 이름의 사람이에요. 이발금. 발금이 아저씨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 아저씨한테 한번 가보세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명랑한 이 사람 삼국유사에 보면 이 사람 본명이 명랑인 것처럼 적혀 있어요. 아마 이제 높은 신분 사람이 있으니까 성씨는 김씨였을 텐데 김명랑 선생님이었겠죠 아마. 김명랑 선생님 찾아가 봐요. 이 사람 뭐 불교 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명이 하여튼 명랑이었던 걸로 삼국유사에 나와 있어요. 명랑한테 찾아가니까 뭘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에는 아까 그 사천왕의 힘으로 어떤 이런 신비의 천상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사방을 수호해주는 그런 사천왕 신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거에 어떤 길을 이용을 해서 적을 막는 그런 방법을 펼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을 건설을 하자. 사천왕사? 어떤 위치도 지목을 해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신라 군 당국이나 이런 데서 되게 떨떠름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 투자할 가치 있는 거야? 그것도 있거니와 믿어도 되는 거야? 지금 당나라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제 짓고 있어? 언제 이거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하느냐. 그렇죠. 말이 되는 지적이잖아요. 그러면 명랑이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대안이 없지 않다. 대안으로 뭘 제시를 하느냐. 일단은 이게 뭐 꽁 대신 닭이라고 할까요? 이 대신 잇몸이라고 할까요? 사천왕사라는 게 굳이 완벽한 건물을 지어야지만 어떤 그런 시설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마치 무슨 뭐 정치권에서 가끔 천막당사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천막 사천왕사를 일단 만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간이 형태로. 그래서 채색 비단으로 아마 이 색깔을 오방색에 저는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색 비단으로 사천왕사 역할을 하는 천막을 일단 하나 진짜 치자 천막이네. 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풀로 여기서 이제 무속 냄새가 물씬 나죠. 풀로
인형을 만드는데 그 인형으로 오방신 5개의 방위를 상징하는 5가지 신의 신상을 네. 풀로 지푸라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잘 배치를 해놓고 네. 자신을 포함해서 12명의 팀을 모아가지고 예. 의식을 치르면 이 오방신의 힘으로 네. 좋은 기운이 나와가지고 적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그 비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 하죠? 문두루 비법이라고 합니다. 문두루 비법. 이게 관정경이라고 하는 불교 문헌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고대 인도의 풍습이에요. 예. 고대 인도에서 무드라라고 하는 무드라. 그런 비술입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 넘어온 말인데 예. 인도에서는 뭐 중앙은 오달라네신이고 동쪽은 단차가고 남쪽은 마가기두고 서쪽은 이돈열라고 북쪽은 마하간이고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 오방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령들이 무드라라는 이름으로 고대 인도에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와가지고 문두루라고 이제 우리나라식 한자로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면서 이거 의식을 치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많은 당나라 군대가 대혼란을 겪어가지고 제대로 도착하기도 전에 망해가지고 몰아내는데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서 너무나 뛰어나다고 여겨가지고 사람들이 명랑 최고. 라고 여겼고 이 명랑이 설행했던 이 문두루 비법을 그 후로도 자주 했다라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거든요. 그게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행사에서 실현이 되었던 이 오방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푸라기로 뭘 만들고 색깔로 어떤 비단을 이용해서 뭘 치고 하는 이것이 원래는 고대 인도의 무드라에서 넘어온 것인데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불교 종파에서는 이쪽 계열의 종파가 신인종이라고 하는데 불교 쪽 종파에서는 우리나라 조계종 이런 게 우리나라의 주류잖아요. 그렇죠. 쓱쓱 사라져서 이 계승은 좀 안 됐어요. 이게 오히려 무속 쪽으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무속인들이 분명히 받겠죠. 문두루 명랑 완전 멋있는데 나도 다음에 뭐 할 때 좀 비슷하게 해야지 이 생각 분명히 했겠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명랑 선생님 문두루 비법 써놓은 책 저도 좀 공부하게 빌려주십시오. 그럼 이거 끝내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덧붙여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이거 하고 끝낼게. 하나만. 좀 난색 표하는 거 하나만. 47분이 지났습니다. 하나만. 하시죠. 네. 3분 안에 끝내달라고 합니다. 4분. 아니 오방신이니까 5분. 근데 논리적이야. 이거 5분 안에 무조건 끝내세요. 5분. 무조건. 이거 근데 할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과학 담당인데 이렇게 끝내면 제가 뭐 주술 담당도 아니고 그치. 마술 담당도 아니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핫도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명랑의 이 문두루 비법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뭐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학이 될 수 있나? 뭐 제갈량도 아니고. 뭘 했을까요? 이 삼국유사 이야기를 읽어보면 뭐죠? 천을 걸었잖아. 그걸로 풍향을 본 거죠. 아닌가 보다. 아니 같은 방향. 맞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솔직히 저도 감탄했어요. 말씀하시죠. 이 삼국유사 요 대목 말고 딴 부분을 보면 이 명랑이라는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명성을 얻기 전에 뭐 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 전직이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명랑이라는 이 사람이 나랑 전쟁 문무왕 시대보다 한참 더 앞서서 선덕여왕 때 중국에 건너갔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덕여왕 때 중국에 건너왔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중국에 건너온 뭐 인도 사람도 만나고 해가지고 뭐 남았을 때 하면서 뭐 무드라 비법 이런 것도 배우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중국을 진작부터 그러니까 선덕여왕 시대만 해도 중국에 건너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다의 왕자 장보고 이런 사람 나오기 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외국에 건너간 사람으로 초창기 사람입니다. 명랑이라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올 때 중국에 갔다가 뭐 중국에 돌아오면서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왔다 이런 게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어떤 이 사람이 돌아올 때 바다의 용이
해룡이 네. 이 명랑을 초청을 해가지고 명랑이 뭐 신비로운 비술 이런 걸 많이 배웠다라는 것 때문에 초청을 했겠죠 아마. 네. 초청을 해가지고 용궁에 갔다 왔다는 거야. 용궁에. 아, 용궁을 갔다 왔어. 그리고 용궁에 갔다 왔는데 일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용궁에서 이 명랑한테 황금 1000근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비표준 단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예. 잘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이게 킬로그램을 해보면 한 수백 킬로그램 됩니다. 엄청난 요즘 거지. 시세로 따지면 수백억 원치의 금을 벌어가지고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이런 신비로운 어떤 술법과 이 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시설물 같은 것도 많이 지었다라고 돼 있어요. 예, 돈도 많이 벌어 되게 성공해가지고 오케이, 돌아온 오케이. 거예요. 예. 중국 갔다가. 예.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던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다 건너서 중국에서 오는 당나라 병사들도 물리쳤죠. 예. 문두로 비술까지 비법까지 맞아. 풀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예. 저는 한 80% 정도 제가 상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건 아까 피카피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게 80%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과학적으로 뭐냐면 접근하면? 네네 80% 정도 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한참 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 자기의 할머니인가가 사실은 용궁의 용이었다라는 그런 이상한 전설이 있어요. 맞아. 예. 근데 이거를 현대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냐면 용궁에 사는 용이라는 게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바다에서 굉장히 용처럼 대단하다, 용왕처럼 뛰어나다라고 활동을 했던 어떤 해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수출 수입의 귀재였던 그런 뛰어난 배 모는 실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장, 그런 어떤 선단. 무역 상사 예. 이런 거를 약간 반별명 비슷하게 전설적으로 용왕님이다 라는 식으로 불렀을 거라는 해설이 태조 왕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 거의 지금 정설의 위치로 거의 갈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명랑이라는 이분도 선덕여왕 시절 중국에 갔다가 만났다는 이 해룡이라는 게 이 사람은 중국에 건너갈 만한 배편도 마땅히 없을 때 중국에 가가지고 잘 활동하고 잘 돌아온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항해수를 갖고 있는 나쁘게 보면 해적, 좋게 보면 어떤 수출 수입을 기막히게 하는 그런 무역 선단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하고 친했을 거다라는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예, 거예요. 말 되네. 더군다나 선덕여왕 이 시기 이 무렵에는 뭐 중국 당나라하고 뭐 신라하고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서해안 이쪽에서 엉망으로 서로 전쟁이 벌어지던 때거든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중국하고 잘 왕래를 했다라는 거는 네. 어떤 바다를 헤치고 다니는 기막힌 묘한 방법이 있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더군다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이게 희한하게도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용궁에 갔다가 그냥 황금 들고 집에 곱게 왔다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땅 밑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집 우물바닥에서 솟아나는 방식으로 귀가를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명랑이라는 사람이. 산타클로스야 뭐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래가 금지돼 있는데 네. 그런 해적 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무역성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몰래 겨우겨우 예를 들면 뭐 백제 사람들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그 틈바구니를 뚫고 네. 신라로 몰래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약간 밀무역 느낌도 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명랑이라는 사람이 바다 사정에 되게 밝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겠네요. 그런 예. 바다 사람들, 뱃사람들, 바다의 여러 가지 항해술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예. 어쩌면 그런 사람들 11명을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 자기까지 포함 12명.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예. 아마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당나라 사람들을 좀 교란을 해가지고 네. 뭐 파도가 안 좋고 이런 조류가 되게 안 좋을 때 태풍 올 것 같은 그럴 때 지금이 좋을 때니까 신라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뭐 사기를 쳤다든가 공작을 했다든가 스파이 행위를 했다든가 뭐 그런 거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실질적인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거니와 예. 그게 아니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딱 이 천막 같은 걸 쳐놓고 펄럭이는 그런 거 방향에 따라서 그렇지. 이렇게 풍향을 보면서 네. 이 바람일 때 당나라 군사들이 오면 절대 순순히 쉽게 신라로 상륙 못한다.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죠. 이 바람이면 신라에 내리고 싶어가지고 자꾸 노를 젓는데도 배가 빙빙 돌고 대혼란에 빠질 텐데 네. 이럴 때 우리가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당시에 신라의 병사들하고 장군에게 문두로 비법 쓰면서 뭐 이렇게 지푸라기 인형 들고 이렇게 쇼만 막 케이팝 데몬터스처럼 이렇게 춤만 춘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덕분에
중국 당나라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전설화되어서 남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오방신의 강렬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그게 해봅니다. 전해져 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지난 것 같아요.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6, 7분 지났는데 하지만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특집을 한번 해달라는 댓글이 회마다 한두 참. 개씩 올라와요. 아예 판을 아이고, 깔아주고 참. 언제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한번 보자. 예, 예, 참. 저도 좀 기대됩니다. 네, 뭐 시간 비례로 출연료만 주신다면 그렇죠. 사실 지금 저희한테 베푸시는 거예요. 재능 기부하시는 겁니다. 예, 저희가 K-팝 데모넌터스 특집이었는데 호랑이 까치 그리고 오방생 얘기를 위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K-팝과 K 무속이 만난 한국에서만 가능한 상상력 애니메이션으로도 또 곽재식 작가 입담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